대표이사이신 박예진 대표님입니다. 박예진 대표님은 카이스트 전산학 박사이시며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에이전틱 AI, 저 좀 어렵네요. 데이터 분석,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와 산업 현장 이끌고 계십니다. 현재 아크릴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국가 AI 기술 수준 조사 자문, K 클라우드 사업 등등 다양한 공공 및 산업 영역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보건의료를 위한 AI to AX, 그들과 어울리는 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목소리는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방금 저 강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아크릴 박외진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줄 몰랐습니다. 되게 긴장이 되네요. 또 이제 앞에 그 발표하신 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일단 제 발표는 재미가 없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표 잘 보이시나요? 네, 크게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중간에 끊기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난리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이 곳곳에서 굉장히 어쩔 땐 굉장히 신기하고 어쩔 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어쩔 땐 굉장히 좀 저희를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보건 의료를 공부하고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떤 그 마인드 셋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조언을 해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AX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제 AX가 지금 이제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지 그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뭘 준비하면 되느냐. 약간 좀 이제 선문답 같은 거를 이제 던지면서 이 발표를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이제 본인을 막 소개를 하시는 걸 보고 발표를 들으면서 만드는 겁니다. 저도 안 유명하니까. 그래서 저에 대해서 뭘 얘기할까 하다가, 저희 회사가 작년 12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회사는 상장사고요. 제가 북치는 모습입니다. 그 상장식이라는 행사를 한국거래소에서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AI와 관련된 특히 이제 요즘에 LMM 시대 아니겠습니까? 파운데이션 모델 시대잖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 개념 이런 걸 살짝 훑어보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죠? LMM 아주 큰 인공지능 이런 그러니까 파라메타 수가 10비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100억 개 넘어가면 이제 라지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은 이 문장의 다음 단어를 맞추는 걸 목적으로 훈련된 인공지능을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PT도 그렇고 클로우드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기가 뱉은 단어의 다음 단어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그냥 쏟아내는 기계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읽었을 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질문을 던질 때 대답하는 방식도 이 질문 다음에 나타날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를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모델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거대한 수학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되게 빨리 돼야 되니까 계산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제작된 반도체를 쓰죠. 그게 이제 GPU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특별히 좀 말씀드릴 게 토큰이랑 임베딩이란 개념인데요. 이 토큰은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토큰 하나가 한글 한 글자에 매칭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영어 기준으로 이제 그한 글자가 한 토큰이고, 한글 같은 경우는 여러 토큰이 같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말이 본질적으로 토큰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는 언어 체제를 갖고 있어요. 저희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토큰 비용 같은 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토큰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친절하게 물어본다고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 그 인공지능이랑 일을 하실 때는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100만 토큰 정도를 입력을 받거든요. 딱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0만 토큰이면은 해리포터 전질이 들어가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대화는, 그리고 어지간한 논문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읽고 이러는 거는 요즘 인공지능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굉장히 느려지죠. 그리고 대화를 이어갈 때 이전에 입력받았던 토큰들을 어떻게든 유지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토큰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딥시크라는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그 뭐 여러 가지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GPT 대비 100분의 1 정도 되는 토큰 값을 제시했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 산업계를 굉장히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임베딩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를 나눌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임베딩은 영어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뭔가 내장시키는 거거든요. 어딘가로 위치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언어를 쓰잖아요. 근데 언어는 컴퓨터 안에서 처리가 되려면 어쨌든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형태의 정보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건 숫자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어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개념을 숫자 공간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개념을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단어를 거기에 대응되는 숫자로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떤 단어가 있으면 그 양옆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빈도수 같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숫자로 코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 숫자 몇 개로 코딩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몇 차원 임베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500차원 이상의 숫자, 500개 이상의 숫자로 한 단어가 표현이 되는데, 그 500개의 숫자를 칼라 스펙트럼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매핑을 시켜서, 여기 지금 제가 뭐 0.2, 0.68 이렇게 쓰면 머리 아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희한하게도 이 비슷한 개념은 굉장히 비슷한 숫자 배열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예, 이 인공지능 세계에서 이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그 언어 개념, 언어 공간에서 비슷한 개념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치면, 임베딩 시켰을 때 그 숫자들도 비슷하게 있는 게 이게 유지가 되면서, 사실은 그 클로드나 GPT 같은 애들이 저희랑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세계에서는 할 수 없는 연산이 됩니다. 저희들이 킹 빼기 맨 더하기 우먼,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언어 세계에서는. 근데 컴퓨터 세계에서는 쟤네들이 대응되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서 결과를 내보면 그 값이 묘하게 퀸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희한한 일들이 있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지금 언어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널리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임베딩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용하는 정보 공간을 컴퓨터가 쓸 수 있는 수리 공간으로 변환해주는 기술이고, 지금 LMM을 불러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
또 말씀드릴 단어 중에 이 템퍼러처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들 간호 하시니까 템퍼러처 하면은 전혀 다른 의미가 떠오르시겠지만 그 템퍼러처가 인공지능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단어 바로 다음에 나올 단어를 맞추는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만 맞추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타날 수많은 단어들에 대해서 확률 값을 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높은 확률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계산하는 식이 여기 지금 PI, 이 식을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요 T가 템퍼러처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숫자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높은 확률과 낮은 확률 간의 격차를 심하게 냅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템퍼러처를 낮게 설정을 해주면 항상 일관되게 대답을 해줘요. 근데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다음에 나올 단어들의 확률 값이 애매모호하게 비슷해집니다.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물이 팔팔팔팔 끓으면 곳곳에서 막 이렇게 거품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일한 질문을 던져도 다음번에 나오는 대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과학적 대화를 하고 싶으면 템퍼러처를 낮춰서 클로드나 GPT랑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고 창의적인 대화를 하신다고 하면 템퍼러처를 올려서 대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템퍼러처를 어떻게 세팅하냐? 프롬프트에다가 T는 하고 0에서 1 사이 값 딱 주시고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그 LMM의 발화의 자율성을 조절하는 개념, 템퍼러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입력하는 프롬프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쓰시지 말고 체인 오브 소트, 저희들이 보통 COT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써주시면 LMM이 훨씬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 한 개에 3,000원이면 사과 8개는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해 한 다음에 질문을 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질문을 던지시더라도 환각을 좀 줄이고 좀 잡소리를 좀 줄이면, 왜냐면 토큰 값이 비싸니까요. 뭐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COV라는 겁니다. 체인 오브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답변을 낸 다음에 네가 한번 검증하라라는 지시까지 주는 거를 COV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더 좋은 대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COT도 COV도 의료 영역에서는 어, 환각을 잡아내거나 아니면 좋은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끝판왕격인 COD라는 기법을 발표를 합니다. 이거 체인 오브 디베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론에 기반한 거예요. 이게 발표가 작년 6월 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뉴 잉글랜드 저널에 나오는 하드한 임상 케이스, 사람도 저 25% 정도밖에 못 푼다는 거기에 대해서 LMM을 COD로 추론을 시켰더니 보통 임상의보다 4배 이상 정답을 많이 맞췄다는 예, 그런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COD는요, 굉장히 비싼 방법이에요. 이거는 인공지능을 최소 3개 이상 써가지고 답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각각에다가 역할을 부여합니다. 어떤 식으로 부여하냐면, 너는 무조건 반대를 해. 너는 무조건 비용만 생각해. 너는 무조건 된다고 말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메로페넴을 지금 이 환자한테 주사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저 굉장히 어려운 종류의 그 주제 같은 것들을 던질 때, 나 이거 항생제 적절 사용이랑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이제 빡 터지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토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시면 COD를 하고 있는 인공지능들의 대화 같은 것들이 캡처가 돼서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굉장히 비싸고요. 굉장히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인공지능을 여러 개 띄워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신에 답변의 진실성이나 품질 같은 것들은 예,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인 것처럼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뭐 5개의 별이 하늘에 별 5개, 3개의 하트가 춤추며 하고 하트를 뭐 3개 찍는다든지 하고 이러면 4개의 꽃이 피어나며 하면 얘가 알아서 꽃을 4개 찍어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제를 주고 뭐 일을 시키면은 더 정확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프롬프트도 이렇게 좀 알뜰살뜰하게 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요 정도는 이제 알고 가시고.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인공지능을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 또는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뭐 다양한 목적으로. 그래서 저런 것들은 어쨌든 교양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AX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인공지능에 굉장히 유명한 2개의 케이크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인공지능은 노벨상이 없죠. 근데 그 노벨상 수상자가 재작년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없으니까 물리학상, 화학상을 받았어요. 신약 쪽 인공지능 하신 분은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그 데미스 하사비스, 그러니까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 팀이 받았죠. 그리고 그 딥러닝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힌튼, 얀 루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의 신경망이 물리학 이론이랑 겹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억지로 주고 싶은데 상이 이제 그거밖에 없어서 물리상밖에 없어서 평화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지금 세상에 해악을 끼친다는 보고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얀 르쿤 교수가 2017년도에 인공지능 최고 학회 그 뉴립스라는 데서 발표한 그러니까 기조연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크 사진을 놓고 인공지능을 비교를 했는데 이때 얀르쿤 교수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인공지능의 그 학습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크게 학습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데이터에 이렇게 라벨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이 사진은 개야, 이 사진은 고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학습시키는 거. 그 교사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라벨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갖다 붙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LMM은 보통 이제 인공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파라메타 개수 곱하기 3배 정도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은 아까 제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 10비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3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저 100억 개가 넘어가는 토큰 수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라벨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벨이 안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학습을 시켜요. 근데 라벨이 없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학습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리얼 월드는 실제로는 그 라벨이 없는 데이터, 우리가 그걸 비교사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라벨을 붙인 학습과 비교해서. 그래서 이 케이크에서 저희가 케이크를 먹을 때 가장 많이 구성하고 있는 게 빵이잖아요. 빵을 비교사 학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겉에 발라져 있는 크림이 교사 학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케이크를 먹지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그 케이크의 본질인 빵에 해당하는 비교사 학습은 아직도 요원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요 발표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체리가 있잖아요. 빵 사면 거의 하나하나 2개 들어있죠. 아니, 체리 케이크 뭐 이런 거는 뭐 아예 전문 케이크는 모르겠지만 저게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세계에서 나타나기 거의 힘든 데이터들과 현상이라는 거죠. 강화학습이 대표적인 게 알파고거든요. 알파고는 이렇게 학습을 했어요. 제가 다음번에 해야 되는 행위가 결정되어 있어요. 바둑은 정해져 있잖아요. 바둑판 안에서 어딘가 놓는 행위,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죠. 이거 이상의 행위는 없잖아요. 제가 뭐 바둑알을 상대방한테 던진다든지 이런 거 빼고. 그리고 그 행위가 저한테 보상이 와요. 그게 바로 판세라는 숫자로 바뀌어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가지수의 행위 내에서 내 행위가 점수로 보상되는 경우에만 강화학습이 성립이 돼요. 근데 실세계에 그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율운전 정도예요. 자율운전은 차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브레이크, 악셀, 핸들, 기어.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점수가 있어요. 사고가 안 나면 100만 점을 주면 돼요. 사고가 나면 마이너스 100만 점을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율학습은 강화학습,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강화학습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올해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젠슨왕 아저씨가 5단 케이크 얘기를 합니다. 이 5단 케이크가 뭐냐 하면은 인공지능 전체 산업계가 마치 5단의 케이크로 된 것 같다. 그래서 제일 밑이 뭐 에너지 발전소고 그 위가 데이터 센터 그 위가 뭐 클라우드 LMM 그 위가 이제 서비스 뭐 그리고 이제 유저 밸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저걸 전부 관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발전소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으니까 LMM부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고객 밸류를 만들어내는 부분까지 이게 이제 저희가 AX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AX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가 이게 약자잖아요. 이게 AI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DT도 있었지만 이거 DX라고 불렀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왜 X를 쓰냐? 이 트랜스가 미국에서 서구에서는 X로 많이 바꿔서 쓴대요. 이 트랜스가 이렇게 관통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X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뭐 사실 뭐 저것 때문에 그렇게 말이 붙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엑스레이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이 DX에서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떤 종류의 업무가 있으면 이 간호 업무가 되던 뭐 예를 들어 S바 같은 뭐 이렇게 뭔가 적어내는 그런 종류의 일일 수도 있겠죠. 어떤 단계들이 있잖아요. 이 단계 끝나면 이 단계를 해야 되고, 뭐 이 단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X를 통한, X가 무슨 뜻이냐면 이 단계들을 뚫고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라는 말은 어떤 한 곳에다가 AI를 박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 되는 플로우가 있어요. 플로우 전체를 관통시킨다라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갖고 그런 본질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AI 대전환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AI를 그냥 어떤 점에다가 도입해서 꽂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일 전체를 인공지능이 관통하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일이 그런 걸로 관통당하게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AX의 본질은 AI가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설계가 AX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인공지능을 가정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게 이제 AX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의료 AI, 뭐, 예를 들면은 뭐, 본 에이지, 뭐, 뼈 나이를 측정한다든지, 뭐, 어떤 뭐 심혈관계 이상을 뭐 그 영상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식의 포인트 와이즈하게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거를 AX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능력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업무 전반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AX가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디지털라이징, 뭐 예를 들면 종이 차트를 EMR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컴퓨터나 디지털 솔루션이 지원을 해주는 거였는데 AX는 AI가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엔진이다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재설계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맥킨지도 재설계라고 했고요. 힘스에서도 이거 전체 시스템 가버넌스적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엑센추어에서도 일의 워크플로우, 흐름 단위로 AX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에서는 특히 더 심각하죠. 환각, 이게 수학적으로 규명한 논문도 발표가 됐거든요, 최근에. LMM은 환각을
버릴 수 없다. 환각은 우리랑 반드시 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건 마치 뭐 코비드 같은 거죠. 우리는 쟤를 죽일 수는 없고요. 같이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환각을 그 슬기롭게 통제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솔루션도 그걸 가정하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쓰는 대부분의 그 유료 AI는 저희들이 보통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클로드나 GPT나 제미나이 같은 프론티어 모델들은 수백 조 개의 토큰으로 학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가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 챗GPT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프롬프팅을 하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인적 정보가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개인 정보다라는 거를 LLM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 설명 가능성, 이거는 이제 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따가 뭐 잠깐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뭐 항생제 적정 사용이나 아니면 어떤 종류의 중증 질환에 대한 판별, 뭐 CDSS 같은 것들 요즘에 이제 LMM으로 많이 만드니까요. 그러면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정신질환 스크리닝 하는 인공지능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런 종류의 LMM을 이용한 멘탈 헬스케어 트렌드도 보면은 우울증 시베리티를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는 거를 같이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맨체스터에서 나온 뭐 IMIH 뭐 이런 평가 프레임워크들이 설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규제나 책임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이슈는 결국은 병원이 운영 주권을 갖고 있는, 운영 소버리니티를 갖고 있는 이제 AI를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좀 많이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의료 데이터 강국이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근데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약 뭐 240조 정도 되는 데서는 사실 의료 AI 분야에서는 저희가 이런 굉장히 수준 높은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1.6%밖에 되지 않는 게 저는 전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즉, AI가 곳곳에 퍼지고 AI를 사용하는 그런 경험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를 좀 더 뽑아내고자 하는 아이디어들이 풍성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AX 강국이 결국에는 AI 강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AI 도입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활발한데 실제로 확산은 되게 적다.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POC만 하거든요. POC만 무구장창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한두 가지 이유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영진의 ROI적 측면. 왜냐하면 AX는 단기 성과가 나오질 않아요. 예, 저거는 좀 약간의 시간을 갖고 운영하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투자와 전략의 불일치로 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워크플로우에 침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병원 내에서 예를 들면 뭐 연세의료원이다라고 하면은, 뭐 40년, 50년 넘게 막 이렇게 쌓여온 어떤 그 프로세스를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어떻게 감히, 어?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여러 가지가 되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운영과 조직 이게 함께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전면 확산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AI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게 슬기롭게 더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 에이전틱 AI는 아까 강 교수님도 이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에이전트들로 AI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그 싱글 AI가 이런 거거든요. 병변 딱 감지해요. 그런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일을 끝내고 나면 사람은 할 일이 더 많아지거든요. 저거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관련된 진료과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뭐 이제 환자에게 뭐 어떤 정보를 알려줄지도 정리해야 되고 이 이후에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더 중요한 순간까지 일을 더 안 하고 저기서 끝내냐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작업을 넘어서 연속적으로 좀 일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 다들 보셨나요? 이 여주인공이 박해일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당신의 사랑이 끝났을 때 내 사랑이 시작됐다. 저는 이걸 AI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거 휴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AI가 싱글로 딱 태스크가 끝나고 나면 사람의 일이 잔뜩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 이미지뿐만 아니에요. 요즘에 저 조직 내에 있는 주니어들한테 보고서 쓰라 그러면 다 GPT나 클로드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에 저한테 도착하는 보고서가 너무 많아졌어. 근데 그것도 검증하는 보고서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안 하던 일들을 리더십에서는 더 많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더 많이, 그러니까 요만큼만 일하지 말고 너가 일할 수 있는 거 쭉 더 늘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워크플로우 전체로. 근데 하나의 AI를 이렇게 늘리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역할을 하는 AI들을 정의를 하고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체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 시스템을 에이전트들로 이루어진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에이전틱 AI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AX가 이런 플로우 전체를 커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X는요, 인공지능을 에이전틱 AI로 구성하겠다라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야지 당신의 사랑이 끝났을 때 내 사랑이 시작되는 불행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얘가 계속 사랑을 이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가 더 가치 높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AX는 당연히 데이터 있어야 되죠. AI가 있어야 돼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LMM 같은. 근데 이게 여러 개 있어야 돼요. N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N개가 묶여야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 뼈대예요. 이건 의료 AX를 하기 위한 뼈대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는지 제가 봐야 되잖아요. 의료사고로 이어지죠. 의료 쪽에서 실수는. 그러니까 신뢰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운영을 하기 위한 조직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가 의료 AX의 핵심 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적정 관리, 저희가 지금 아르파 H라는 국가 사업하고 있는 건데요. 뭐 경북대병원이랑 인공지능에서 코파일럿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이게 부조종사죠. 제가 파일럿이면 옆에서 제 조종 도와주는 애죠. 그러니까 안티바이오틱 코파일럿이라는 에이전트인데 뭐 아이고 내과의 그 협의가 있었는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컨설트가 뭐 승인이 되는지 뭐 이런 그런 거를 막 여러 가지를 해 이게 본질적인 업무의 퀄러티와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뭐냐 하면은 EMR 위에서 그냥 바로 질의를 때려요. 예. 그러면은 제가 알아서 SQL 만들어가지고, 예, 리포트를 가져옵니다. 예. 이게 그 AI 네이티브 EMR이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AX의 이제 사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얘가 정말 제대로 갖고 왔는지를 옆에 이렇게 투명성 패널 같은 것들을 놓고 어떤 테이블에서 뭐 갖고 왔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는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저기 뭐 폐해는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에픽 같은 데서 뭐 폐혈증 모델이 뭐 자기네들이 주장을 이만큼 했는데 실제로 필드에 갔더니 뭐 아무튼 의료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저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신약 개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반려견 맞춤 암 RNA 백신을 만들었다. 이것도 뭐 한 달 만에 뭐 이러면서 최근에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호주에서.
그러면서 야 이제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코파일럿으로 사용하면 비전문가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오해가 막 퍼지고 있는데 사실 저거는 나중에 알고 봤는데 저분이 그 호주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저기 암센터 뭐 이런 곳 식약처 뭐 이런 곳에 있는 연구원들한테 무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달 만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붙어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한 거다라는 게 나중에 알려졌거든요. 이게 올 3월에 있었던 아니 웃긴 해프닝이었고 이건 저기 뭐 임상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해프닝으로 결국은 알려졌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모든 병원들이 본인들의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로 본인 병원 내에서의 여러 가지 그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뭐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부분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탑5 병원이라 아까 보여드린 그 AI 네이티브 EMR이라든지 뭐 병원 설치형 파운데이션 모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뭐 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만든 뭐 정신건강 스크리닝 관련된 뭐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저희가 테스트를 이렇게 노래 가사를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 예, 김광석 씨 노래 같은 걸 집어넣으면 아주 묘하게도 그, 그 PHQ나 뭐 DAG 같은 그 자살과 관련된 중증 그 판별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은요, 전 국민이 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비록 2021년 데이터긴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압도적이에요. AI가 들어와서 AX가 일어났으면 하는 분야는 성별과 연령대를 무관하게 의료가 압도적으로 높은 분야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밸류가 가장 선명한 분야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제가 저 박효신 씨 노래죠. 해줄 수 없는 일. 그 인공지능을 쓰면은요 업무 생산성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컨설팅 회사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썼을 때 업무가 얼마큼 좋아지냐 그 척도를 0점에서 6점까지 놓고 봤더니 한 그 주니어와 시니어 이제 막 갓 주니어를 뛰려는 대리에서 과장 되려는 그런 친구들 보니까 이만큼 올라가요. 거의 뭐 1.5, 뭐 거의 40 이렇게 업무가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안 올라가요. 그 이거 대비.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 사람보다 일을 못 했거든요. 4.5, 5.2잖아요. 역량 차이가. 인공지능 써도 역량 차이는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인공지능은요, 내 역량까지 딱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쓴다고 내가 평상시에 일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인공지능 쓰면.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갖고 있는 원래 역량을 올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아무튼 그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스탠포드의 인간중심 연구소라는 곳에서 해마다 발간되는 리포트가 있는데, 그 2024년, 예, 네, 이제 인덱스 리포트에 실린 거고, 이건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효한 일이긴 합니다. 아마도 AX가 들어오면 인공지능을 쓰니까 뭐 반복적인 거, 그리고 차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그 너싱 케어의 이제 본질인 호흡이라는 것에 더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고민의 시간과 실질적인 업무 품질의 시간이 이제 늘어나겠죠. 즉, 정말 휴먼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지금도 당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뭐, 인수인계 요약이라든지, 에스파 정리, 그리고 설명문을 뭐 환자 눈높이로 생성한다든지,
뭐, 그리고 특히 이제 뭐, R&D 같은 거 하실 때는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죠. 어제 클로드에서 굉장히 좋은 R&D 플랫폼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주제를 갖고 논문을 검색하신다든지, 뭐, 앱스트랙 같은 거 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뭐, 너무나 높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대. 지금 바뀌었죠. 심지어는요,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프롬프트 잘 쓰기는 제가 인공지능이랑 도구를 잘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나중에 나만의 비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해요. 저희가 그 사내에서 해커톤을 했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 말고 저희가 이제 그 코드 빌더, LMM을 이용해서 아무거나 만들어봐라고 했는데 저희가 150명이거든요. 거의 50개의 작품이 나왔어요. 막 뭐 재밌는 거 많이 나왔어요. 뭐 점심시간 음악 추천해주는 뭐 에이전트라든지 뭐 팀장한테 보고할 때 주의해야 돼. 뭐 이런 거 팀장 이름 넣으면 뭐 나온다든지 뭐 문서 리뷰해준다든지 뭐.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걸 보시면 내가 원하는 에이전트 만드는 방법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제가 뭘 하는지 명확히 알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없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문제를 모르면 일을 못 하잖아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얘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라는 비판 의식을 갖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준 거를 검증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보낸다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심지어 저널이나 컨퍼런스에 그런 일이 있으면 예, 굉장히 시리어스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인공지능이 해야 되는 걸 슬기롭게 나눠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된다. 내 기본 역량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윤리와 책임의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검증, 책임, 예, 이런 것들, 환자의 안전과 신뢰,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모임 선생님도 제가 사실은 부끄럽게도 이번 포럼 때문에 처음 선생님의 발자취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어떤 전문 분야에서 글로벌라이징이나 뭐 인재 양성이나 이제 본인에 대한 희생, 뭐 이런 것들로 본인의 어떤 삶의 영역을 넓혀가신 게 AX로 이제 우리가 넓혀가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과 약간 좀 이렇게 물론 이제 감히 그렇게 볼 수는 없겠으나, 예, 제 전문성에 뭔가를 얹어가지고 계속 발전해가는 모습을 그 선생님께서 보셨다고 생각해서, 예, 확장하고 경계를 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의 AX 시대를 사는 지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되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핵심은 제 역량이 제가 쓰는 AI 역량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엔 제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AI를 두려워하시거나 깨림칙해 하시거나 불편해 하시지 마시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제 업무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이 제 의지와 관계없이 들이닥치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인공지능을 통제하던 습관이 있으면 그때 더 많은 리더십이 발현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예진 대표님.